네,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사건 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게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의 첫 국회 청문회 날 자정되기 전에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인데 그 재판 종판 준비기일이 어제 열린 것이고요. 일단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올 의무는 없는 것이고 어제는 어떤 것들이 좀 쟁점이 됐고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예.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검사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만나서 어떻게 공판을 진행을 할 것이고 뭐 증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의견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증인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법조계에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양측에서도 연기 신청을 했지만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공전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이 수사 기록을 달라, 그러니까 공판 기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검찰에서는 지금 관련 뭐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문서 위조라고 한다면 위조 사문서 이제 행사한 부분, 부산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예. 이제 부산대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들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수사의 기밀이 누출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빨리 좀 그래도 줘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판 준비 기일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재판을 준비한 절차를 위한 어떤 여러 사항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15분 만에 끝이 났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판 기일이라는 것이 뭐 공판 준비 기일이라든지 기일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의 의견을 보는 것이고 그날에 그 재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따질 부분이 없었던 게 공판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이거 빨리 줘야 된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몇 주 뭐 2주 내로 이제 좀 제출을 해달라. 예. 그리고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잡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기일만 정하는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5분의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일단은 사건 기록 열람 그리고 복사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건데 이런 사건 기록 공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 측에서는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의견까지 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당연히 이건 방어권의 행사를 이제 침해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검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사건에서의 이 수사 정보 부분이 누출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런 부분이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아예 없는 사안은 아닌 것이 올해 6월 18일에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관련해서도 공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기록이 제출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5번 정도 공전이 된 다음에 뭐 공소 사실을 특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번 공전이 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공소 사실 특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소 사실 관련해서 증거가 맞는지에 대한 뭐 이런 다툼이 있고 나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어제 이제 2주 안에 실질적인 자료를 변호인단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후에 어떤 절차가 좀 남아있게 된 것이고 또 향후 일정이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보시죠. 네, 일단은 다음 기일이 11월 15일에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예. 2주 내로 법원에서 제출을 할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2주 내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호인 측에서는 공판 기록을 받아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어떤 뭐 공소 사실, 지금 어떤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증거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고 예. 또 그리고 검찰에서 아직 공소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볼 여지도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정확히 특정을 해줘야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마 추상적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라고 분명히 요청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또 이제 수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 두세 달 정도까지는 뭐 이런 부분 정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일정은 그렇고 사실은 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정 교수에게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번 증명서를 놓고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이번 증명서가 지금 당장 영장 청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됐다는 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제 7차 조사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사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입원 중이니까 조금만 늦춰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해서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 입원 증명서가 뭐 그 작성자, 작성 의사의 뭐 성명이라든지 날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빙할 수가 없으니까 예. 추가적인 자료를 좀 줘라. 그래야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뭐 기일을 좀 연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치 굉장히 좀 큰 쟁점인 것처럼 이게 혐의랑은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뭐 기일 정하는 것 때문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영장 청구는 어차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이런 증명서를 낸다고 하면 이게 좀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불구속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리부터 이렇게 입원을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지금 제출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제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 그다음 행보를 정할 것으로 그 예상됩니다. 이번 증명서를 명확하게 좀 기입하지 않아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증명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경위로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양식을 충족을 했다든지 아니라든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영장 청구에 대해서 내가 건강이 나쁘다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아마 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입원 중이니까 조금만 기일을 조정하기 늦추자라고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양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뭐 근거 규정은 없거든요. 규정은 없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검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뭐 반영을 해서 조사 기일을 늦춘다든지 이것도 네. 결국엔 검찰에서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가지고는 뭐 정확하게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향후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난 5월이었죠. 혼자 사는 여성분들을 그야말로 공포 떨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서울 광진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범인을 잡고 봤더니만 이게 현직 경찰관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11일에 서울 광진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혼자 들어간 여성을 뒤따라가서 이제 복도에 들어가자마자 여성에게 이제 물리력을 행사를 하다가 여성이 반항을 하니까 도망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신고를 해서 검거가 됐는데 예. 실제로 검거가 되고 보니까는 서울의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A 경사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3일날 검거가 이루어졌고 구속을 한 다음에 경찰에서 강간 미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 이제 판단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강간 미수는 아마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강제추행 및 이제 주거 침입으로 기소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은 해당 경찰관이 만취 상태라 좀 기억이 없었고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성폭행 의사 없었다라는 부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혐의를 두 가지만 적용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강간 미수 관련해서 이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게 기준이 혐의를 있나 봐요? 이게 강간죄라는 것은 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인정을 한다든지 스스로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누가 봐도 강간의 이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CCTV가 공개된 것을 봐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강제 추행의 의사인지 아니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의사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고 본인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고의가 없으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제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게 생각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구체성을 강간이냐 아니냐의 구체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모르는 남성이 외간 남성이 집에 침입을 했고 추행까지 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적용하지 제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그렇지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러면 과연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만약에 강제추행으로밖에 의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법 원칙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강제추행으로 보이는데 강간 미수로 다 의뢰를 한다고 하면 또 피해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원칙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뭐 이제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조금 더 양형을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은 더 세게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뭐 가중 사유로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고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향후 좀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악성 댓글에 대한 어떤 규제, 처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현행법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댓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예.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이 되는 것이고 모욕죄라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이제 형법 311조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처벌 규정이 다 징역형이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고 이제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 허위 사실인 경우에 징역 7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초범이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벌금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 비해서 이게 과연 처벌이 정당한가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마저도 몇 가지 뭐 댓글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악플이란 게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삼자가 봤을 때는 뭐 그거 아니면 많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악플 같은 사이버 테러 사안이라는 게 그동안 굉장히 경미하게 취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현행법을 보면은 실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징역형이 이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초범이라고 한다면 없어요, 사례가? 벌금형으로 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정말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고 해도 1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집행유예로 됩니다. 거의 다 그냥 예,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뭐 징역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입는 입장 그 피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은 처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좀 생겨야 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다가 인정이 안정이 된다고 되는 경우가 하더라도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보통? 많다고 보실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소액이 인정이 되니까 이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송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상담을 받아보면 이게 뭐 굉장히 피의자가 많아서 뭐 상대방이 많아서 돈을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단체 소송을 해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만 굉장히 힘들고 뭐 이익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들도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고민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이 뭐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많은 좀 페널티가 생기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멘탈이 소위 말해서 멘탈이 센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안을 놓고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러면 멘탈이 강해 보이니까 조금만 배상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렇죠. 벌금을 조금만 인정한다. 이것은 또 오히려
그 사람도 실제로는 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특히나 민법상 민사상의 위자료 그 판단 기준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사망을 했을 때 예전에는 사망한 당사자의 위자료가 8천만 원, 1억밖에 인정이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예. 본인이 사망했는데 8천만 원, 1억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실질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도 굉장히 적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향이 돼야 되고 논의가 이 되게 부분 필요한 부분이 외에도 있어요. 예, 정신적 피해가 과연 이게 8천만 원으로 아니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보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 훨씬 실질화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좀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해주신 인터넷 실명제인데 앞서 또 이제 위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폐지가 됐잖아요. 다시 재도입될 가능성 좀 이거 충분히 필요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지요? 예.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7년 7월에 이 관련해서 이제 뭐 포털 사이트 중에 굉장히 좀 트래픽이 많은 포털이라든지 언론사 사이트에 이제 게시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인증을 하고 주민번호를 인증한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좀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위헌 심판 제청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 당시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난 부분은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악플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제한적으로 침해한 것도 아니고 침해 정도도 과도한 데다가 이익도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할 수는 있는데 과거처럼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뭐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례를 검토를 하고 그런 사례에 맞춰서 이번에는 조금 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적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성숙한 이런 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이번에 설리 씨의 그런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플이 또 연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처벌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살다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가해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린 친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 없이 했다 보니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모욕죄라든지 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이 당한 사람이 고소를 했다가도 아씨 그냥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는 죄고 또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지 처벌이 되는 거니까 이 당사자들이 또 악플을 받은 당사자들도 이 사람을 내가 좀 딱하다. 이렇게 해서 봐주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법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뭐 전과를 만들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정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이번 사례에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 더 논의가 된다면 좋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악성 댓글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좀 충분히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죠 유니클로가 사실은 이제 불매 운동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 광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예.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광고가 15일부터 이제 한국에서 방영이 된 광고인데 이 98세의 그 패션 컬렉터인 백인 할머니와 그리고 13세의 패션 디자이너인 흑인 이제 어린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패션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어린 디자이너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한국어 자막으로는 예.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한다고? 라고 물어보면서 웃으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80년도 더 됐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글쎄요. 이걸 봤더니 이제 뭐 찬반 여론이 좀 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어떤 의견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유독 한국어 자막에만 80년이라는 숫자를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보면서. 예, 제가 이게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이제 원문 내용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어린 패션 디자이너가 제 나이 때 어떻게 입으셨어요?라고 물어보면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 can't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숫자가 지정이 안 됐었군요. 예, that far back은 그냥 오래 전이라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는 거고 일본에서의 자막도 옛날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자막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한국어 자막에서만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한다고? 라고 80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2019년 기준으로 80년 전이면 1939년이고 그러니까요. 그때가 일제 수탈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유니클로에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그리고 그 이유가 일제 수탈 관련이라는 것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를 만든 것은 이 광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단어 하나 구도 하나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예. 굳이 이런 농담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막을 떠나서도 80세 차이가 나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니클로 광고 논란까지 총 4가지 주제 함께 네. 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